어머님, 가난한 주제에 분수도 모르시는 거예요? 며느리 서희는 시어머니 정숙의 머리 위로 레드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돈의 칠순잔치가 열린 호텔 연회장에서 정숙은 하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아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죠. 보안 요원에게 짐짝처럼 끌려나온 그녀는 낡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강지배인. 지금 당장 50층 메인 전원 차단해요.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습니다. 50층의 불이 꺼지는 순간 그들의 화려했던 인생도 함께 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가난하다고 무시받은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칠 전 며느리 서희가 예고도 없이 정숙의 낡은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희는 싸늘한 눈빛으로 정숙을 훑어보았죠. 어머님, 저 왔어요. 서희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들고 온 하얀 백화점 봉투 하나를 정숙의 가슴팍을 향해 툭 밀듯이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정숙이 당황하며 봉투를 받아들자 서희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어머님, 옷 한 벌 사 입으시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서희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아빠 칠순이시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프리미어 스카이 호텔 50층이에요. 서희가 정숙의 낡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카디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오시지 말고 정장 한 벌 사 입으세요.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셨죠? 정숙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진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터져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사부인이 3년 전에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번 기회에 사돈어른 얼굴도 뵙고 인사드려야지. 그 대답을 듣자 서희의 입꼬리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 7시 늦지 마세요. 서희는 볼일 다 봤다는 듯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자마자 서희는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가난뱅이 시어머니 파티에 초대했어. 그럼 엄마가 오 회장님이랑 재혼해서 내가 얼마나 기가 사는지 몰라.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은 평생 발도 못 붙여볼 호텔이잖아. 어디 구경이나 실컷 하라지 뭐. 진우 씨가 지 마누라 덕에 이런 호강을 누리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렇게 3일 후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프리미어 스카이 호텔 50층. 연회장 입구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입구에서 화려한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은 서희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쪽이에요. 서희가 과장되게 웃으며 달려와 정숙의 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하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그 옷은 뭐예요? 제가 상품권까지 드렸잖아요. 그걸 아껴서 뭐 하시려고.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창피하게 하셔야겠어요? 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냥 장롱을 보니 괜찮은 정장이 있어서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타는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유, 됐어요. 이리 오세요. 어머님 앉으실 자리는
제가 특별히 마련해뒀으니까요. 서희가 정숙을 질질 끌고 간 곳은 연회장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주방 입구 바로 옆자리였죠. 그 자리에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머님. 여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하객들이 노골적으로 정숙을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는 누구래? 글쎄, 사돈이라던데 저쪽 집안이 많이 기우나 봐. 그때 정숙은 저 멀리서 아들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잠시 이쪽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진우는 웬 중년의 노신사 옆에 바싹 붙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여시다니요. 정말 영광입니다, 아버님. 저 사람이 바로 서희의 새아버지 정숙에게는 사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모욕감을 꾹 참고 구석 테이블에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파티의 주인공인 서희의 새아버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허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시고. 드디어 그가 정숙이 앉은 구석 테이블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서희도 정숙의 옆에 다가왔죠. 아빠,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오늘 처음 보시죠? 정숙은 차마 일어서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녀석 체면이라도 생각해서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 30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준 계약금 30억을 가지고 여직원과 함께 야반도주했던 그 남자. 남편을 배신하고 가정을 풍비박산냈던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붙었죠. 정숙이 목구멍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오성철 맞지? 정숙이 비틀거리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서희가 정숙의 앞을 쏜살같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 아빠한테. 감히 자신의 새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서희가 정숙의 어깨를 강철 같은 손으로 꽉 눌러 자리에 앉혔죠. 자신의 시어머니가 화려한 파티 구석에서 쥐 죽은 듯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며느리 서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파티의 주인공인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소란을 피우려 하다니 서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누구래? 사돈이라더니 망신이네, 망신이야. 정숙이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나라, 오성철, 저 인간. 어머님이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서희가 이성을 잃고 옆 테이블에 레드 와인병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와인병을 든 그녀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날뛰시겠다? 내가 오늘 여기서 그 더러운 성질머리 고쳐줄게. 그냥 찌그러져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서희가 와인병을 그대로 기울여 정숙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아! 차가운 붉은 와인이 정숙의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숙이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 넘게 아껴 입던 회색 정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와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죠. 엄마. 놀란 진우가 헐레벌떡 뛰어왔고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와인에 흠뻑 젖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 서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오성철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오성철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나던 그날의 그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지배인, 여기 총 책임자 어디 있어요? 서희의 엄마가 손을 번쩍 들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요. 감히 우리 내 남편 칠순 잔치를 망쳐? 저 여자가 미쳤나 봐.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요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부인. 진정하시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보안요원이 정숙의 축축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죠. 아주 멀리 보내버려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아, 정말 재수 없어. 서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정숙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1층 로비 밖 차가운 분수대 앞에 정숙이 거의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와인 냄새가 진동하는 젖은 옷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정숙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강 지배인.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50층 연회장 메인 전원 차단해요. 네. 회장님, 지금 50층은 오성바이오 7수년이 시끄럽고 당장 50층 연회장 메인 전원 내리세요. 그리고 호텔에 오신 하객들에게 원인 불명 정전, 복구 불가 사유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용으로 순차 퇴장시켜요. 안전하게. 회장님, 알겠습니다. 정숙이 차가운 분수대 턱에 걸터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50층 연회장의 환한 불빛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내 호텔에서 30년 묵은 내 원수가 파티를 열고 있었네. 정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50층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르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뭐야? 불이 다 꺼졌어.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들의 다급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인 불명의 정전으로 인해 모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비상계단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렀습니다. 50층에서 걸어 내려가라고? 밀지 마세요. 아이고. 그때 호텔의 수십 명의 직원들이 50층으로 올라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많고 사람들이 놀라 연회장은 혼비백산이 되었죠. 아이고, 내 드레스. 밟지 마요. 조심해. 사람 넘어진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오 회장과 서희, 진우, 그리고 서희의 어머니도
이 난리통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은 땀범벅이 되어 50층 계단을 겨우 뛰어내려왔습니다. 서희의 자랑이던 샴페인색 드레스는 땀과 먼지로 엉망진창 구겨졌고 오 회장의 값비싼 양복도 엉망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야. 너 같으면 괜찮겠어. 오 회장을 부축하며 헐떡이는 진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회장은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칠순 잔치에. 오 회장이 격분하여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배인 당장 불러. 감히 내 파티를 이따위로 망쳐. 오 회장이 1층 로비 중앙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이미 계단으로 탈출한 다른 하객들도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정전이라니. 말도 안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양복을 맞춰 입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줄로 딱 맞춰 걸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위험 있는 얼굴의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배인 온다. 하객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강 지배인이 임원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야, 지배인. 오 회장이 손을 번쩍 들어 강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감히 내 파티를 망쳐놓고 당장 여기 와서 사과 못해. 하지만 강 지배인은 오 회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오 회장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뭐야? 저 자식이 감히 날 무시해? 오 회장이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강 지배인과 임원들은 로비 입구 쪽 분수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붉은 와인에 흠뻑 젖은 정숙이 차갑게 서 있었죠. 강 지배인이 정숙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고 그를 뒤따라온 수십 명의 임원들도 모두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끄럽던 로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무슨 회장님이야? 진우도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어머니가? 오 회장과 서희의 어머니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 지배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 서희와 진우 그리고 오 회장 부부를 차례로 쏘아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으시죠. 강 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프리미어 스카이 호텔과 헤리티지 그룹 전체의 실소유주이신 박정숙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도망쳤던 그 공장 사장의 아내. 오늘 처음 본 사돈. 그리고 이 호텔의 회장. 세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박정숙? 오 회장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와인으로 축축한 구두 소리를 내며 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이 오 회장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성철. 정숙이 오 회장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이네. 내 호텔에서 연 당신 파티가
즐거웠나? 오 회장이 숨을 흡 들이마시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아까 연회장에서 아버지를 오성철이라 불렀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서희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지배인의 차가운 선언이 로비에 울려 퍼지자 진우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진우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빠 회사 망했다면서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월세방 산다면서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 로비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집안 싸움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와인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비 회사를 기어코 지켜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가 그 진실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어 그 초라한 월세방에서 널 기다렸을 뿐이야. 네가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내 아들로 돌아올까 기다렸던 거다. 그때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서희가 정신이 번쩍 든 듯 무릎으로 기어가 정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가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눈물 콧물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진우 씨가 저 인간이 어머님 완전히 망했다고 해서 가난뱅이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회장님, 저 인간이라는 말에 진우가 벌떡 일어나 서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게 미쳤나? 네가 우리 엄마 무시하라고 했잖아. 진우가 짐승처럼 서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3년 전에 내 엄마가 그 사기꾼하고 재혼하고부터 나까지 싸잡아서 무시했잖아. 우리 엄마가 창피하다고 어디 병균이라도 옮는다고 접근도 못하게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누굴 팔아? 아, 이거나. 아니야. 당신이 먼저 어머님 가난하다고 귀찮아했잖아. 서희가 머리채를 잡힌 채 울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죄를 탓하며 로비 한복판에서 뒹구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정숙은 그 꼴을 더는 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지배인. 정숙이 부르자 강 지배인이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두 사람은 정숙이 넋이 나간 오성철과 바닥에서 뒹구는 민서희를 차례로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각각 30년 전 사기 공모죄 그리고 오늘 벌어진 특수 폭행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해. 네, 회장님. 이미 정문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강 지배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아내를 그대로 버려두고 다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진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자식이, 저 오성철이 그 사기꾼인 줄 하늘이 맹세코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절대. 알았다면 잘했겠지. 정숙이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넌 자격이 없는 거다, 진우야. 정숙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넌 내 아내가 내 애미에게 저지른 끔찍한 폭행을 눈앞에서 방관했고
내 애비의 원수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어. 그 모든 게 내 스스로 한 선택이었어. 진우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은 강 지배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 지배인,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법무팀 전부 불러.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유 원장하고 상속 관련 서류 전부 수정해야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속이라는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들고 넋이 나간 오 회장과 바닥에 주저앉은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성철 씨, 민서희 씨, 사기 공모 및 특수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오해야. 난 몰랐어요. 여보, 회장님. 서희가 발악하며 끌려갔지만 경찰관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 박정숙. 내가 가만 안 둬. 오 회장도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은 수십 명 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만이 탈 수 있는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젖은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로비에는 경찰에게 연행되는 서희와 오 회장의 비명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어머님, 어머님,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서희가 끌려가면서 정숙을 애타게 불렀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로비에는 진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띵! 정숙을 태운 엘리베이터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차가운 그 문은 30년 전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을 완벽하게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모든 것이 반짝이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남편 강 회장은 거대한 호텔 설계도를 사무실 바닥에 펼쳐놓고 아이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정수가, 이것 좀 봐. 이 호텔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호텔이 될 거야. 우리 아들 진우한테 이걸 물려줄 거라고. 38세의 젊은 정숙은 그런 남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꿈을 좇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죠. 여보, 정말 멋져요. 당신 꿈이 꼭 이뤄질 거예요. 그때 현장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작업복 차림의 오성철이 땀을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사모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성철이 과장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숙의 남편 강 회장은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허허, 오 부장. 오 부장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현장 일은 자네한테 다 맡겨도 되겠어. 아이,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 호텔 성공시키겠습니다. 오성철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재무와 격리를 직접 맡고 있던 정숙이 장부를 점검하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잠깐 이것 좀 봐요. 정숙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 부장이 올린 자재 명세서예요. 철근이랑 시멘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쓰는 양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강 회장이 장부를 대충 들여다봤습니다. 그런가? 원래 큰 공사 현장은 복잡하잖아. 당신이 뭘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분명히 돈이 새고 있어요. 저 사람 오성철 씨 믿을 수 없어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볼 리 없어. 성철이 저 친구 눈 좀 봐. 얼마나 성실해.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세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정숙이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강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아,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살면 못 써. 오 부장 믿어보자고. 그로부터 몇 달 후 호텔 완공을 불과 일주일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홀로 사무실에서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이 문을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숙아, 정숙아, 큰일 났어. 강 회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오성철이 사라졌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든 계약금하고 자재 대금, 현금 30억 원을 전부 가지고 야반도주했어. 30년 전 30억 원은 그들에게 전 재산이었죠. 강 회장이 벽에 기대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엄청난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텅 빈 회사 사무실에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돈 내놔. 자재비 언제 줄 거요? 공사비 안 주면 우리 다 죽어.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정숙은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대신해 모든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숙이 채권자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간은 무슨 시간? 당장 돈 내놔. 정숙은 결국 살던 집을 팔고 폐물까지 모두 털어 급한 빚부터 막았습니다.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정숙은 뼈대만 남은 텅 빈 호텔 건물 1층 구석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비빔냉면 하나 나왔습니다. 정숙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을 날랐습니다. 예전에 우아했던 사모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낮에는 식당에서 죽어라 일하고 저녁에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맛있는 냉면집입니다. 새로 열었어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정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이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성철, 두고 봐.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굳은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자 오성철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정숙이 맨바닥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텅 빈 호텔권 구석에서 냉면집을 하며 버티던 시절이었죠. 정숙의 곁에는 훗날 강 지배인이 되는 당시의 강 과장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정숙이 작은 식당 구석의 쪽방 사무실에서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과장이 문을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 과장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이미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민이가 급성 백혈병이랍니다. 뭐라고요? 수민이가요? 정숙이 놀라 펜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없으면 죽는답니다. 헌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요. 사장님, 강 과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 월급
아니, 제 퇴직금이라도 당겨주시면 평생. 강 과장님,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 사정도 3천만 원을 당장 빼낼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틀 후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강 과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의사 선생님? 강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익명으로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었다고요?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요? 강 과장이 전화를 끊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수술한대. 누가 우리 수민이를. 그로부터 몇 년 후 강 과장은 우연히 정숙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통장에는 정확히 딸의 수술 날짜에 사채 3천만 원이라고 찍힌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강 과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통장을 들고 정숙의 사무실로 달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채까지 쓰셔서 우리 수민이를 살려주신 겁니까? 강 과장,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정숙이 당황하며 강 과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과장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목숨은 사장님 것입니다. 제 목숨을 바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강 과장은 정숙의 그림자가 되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회사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정숙은 결국 남편의 병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강 회장은 오성철의 배신이 남긴 충격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도 다시 커졌어요. 우리 호텔도 다시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힘내요, 여보.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강 회장의 의식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 진우를 잘 부탁해. 여보, 정신 차려요. 정숙의 외침을 뒤로하고 강 회장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강 실장이 된 강 과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정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우 군에게 도 회사 일을 가르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강 실장, 진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도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허망하게 당했잖아요. 진우도 그 많은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난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그릇을 시험해 봐야 해요. 다음 날 정숙이 20대 중반의 아들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앉아라. 네, 엄마. 아버지가 빚만 잔뜩 남기고 회사는 망했다. 뭐라고요? 망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들의 첫마디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아닌 돈 걱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낡고 허름한 월세방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물려받을 재산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강한 그릇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의도와 달리 진우는 끔찍하게 비뚤어져 갔습니다. 엄마는 대체 뭐 했어요? 아빠 회사도 하나 못 지키고 왜 이렇게 무능해요? 진우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친구들이 우리 집 망한 거 알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 정말 쪽팔려서 살 수가 없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진우는 망한 집안 아들이라는 콤플렉스에 사로잡혔고
가난에 대한 극심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이 꼴로 사는 거라고.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갈 때마다 정숙은 텅 빈 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녀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그릇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모든 것이 가난 탓이라고만 믿었던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한 허름한 동네 카페에서 진우가 서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진우 씨, 저 사실 창피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술집에서 일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창피하죠? 이런 거 알면 다들 저 무시할 거예요. 더럽다고. 아니야. 진우가 서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서희야. 나도 너랑 비슷해. 우리 집도 완전히 망했거든. 네, 정말요? 서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부도 나서 지금 엄마랑 둘이서 남들 다 무시하는 좁아터진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 정말 지긋지긋해. 진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똑같은 처지네요. 서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지긋지긋한 가난. 멸시받는 집안. 우리 둘 다 똑같아. 진우는 서희에게서 자신의 뒤틀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분 상승에 대한 맹렬한 열망, 그리고 가난에 대한 지독한 콤플렉스까지. 서희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꼭대기로 올라가자. 이 땅 가난 다 밟아버리자고. 네, 진우 씨. 우리 둘이 힘 합쳐서 꼭 성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고 곧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숙이 낡은 월세방에서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정말 서희 저 아이랑 결혼할 거냐? 네, 엄마. 서희 좋은 사람이에요. 나랑 처지도 비슷하고 날 이해해줘요. 정숙은 잠시 아들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믿을게.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은 걸로 작은 전셋집 하나는 얻어줄게.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고마워요, 엄마. 정숙은 이것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자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년간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서희가 정숙의 낡은 월세방을 찾아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고기 듬뿍 넣고 끓여왔어요. 밥이랑 같이 드세요. 아이고, 고맙다, 서희야. 너희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안 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빨리 돈 벌어서 이런 좁은 데 말고 궁전 같은 좋은 집으로 꼭 모셔갈게요. 마음만으로도 배부르다. 너희 둘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서희는 정숙을 진심으로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재혼했어. 서희가 전셋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재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혼이 아니야. 상대가 어마어마한 사업가래. 우리 이제 부자야. 서희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부자? 정말이야? 얼마나 부자인데? 몰라. 강남의 빌딩도 몇 채고
회사도 여러 개래. 여보, 우리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끝났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이 180도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희의 새아버지 오성철이 두 사람을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허허, 우리 사위. 아직도 그런 낡아빠진 전셋집에서 사는가? 오성철이 번쩍이는 외제차 키와 아파트 열쇠 꾸러미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내 딸이랑 내 사위 체면이 있지. 이거 강남에 있는 70평짜리 아파트 열쇠일세. 당장 이사해. 아, 아버님. 이걸 정말 저희에게? 진우의 손이 탐욕으로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앞으로는 이런 데서만 밥 먹고 최고급만 입고 다녀. 여보, 어떡해. 강남 70평?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서희가 진우의 팔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숙이 피땀으로 마련해준 전셋집을 하루아침에 빼버렸습니다. 이사 당일 정숙의 낡은 월세방에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 갑니다.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새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강남의 호화 아파트로 이사한 직후부터 그들의 태도와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서희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여보, 나 어때? 이 드레스 딱 300만 원짜리야. 폼나지? 진우가 비싼 넥타이를 매만지며 감탄했습니다. 니야, 정말 예쁘다. 역시 사람은 명품을 걸쳐야 돼. 맞아. 이제 우리도 이런 걸 입고 다닐 수 있다니까. 거울 속 자신에게 취해 있던 서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 이제 어머님이 좀 창피해? 엄마가 왜? 서희가 거울을 통해 진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월세방에 낡은 옷들. 이제 우리랑 격이 안 맞잖아. 어머님 댁 가는 것도 싫고.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영 끊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우린 우리 삶 살면 돼. 그때부터 서희는 정숙을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지워버리고 싶은 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호화 아파트로 이사하고 몇 달 후 오성철이 기분 좋은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희와 진우를 불렀습니다. 허허, 우리 사위, 우리 딸. 마침 다음 달에 하와이로 출장 갈 일이 생겼어. 서희와 진우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우와, 하와이요? 그래. 일주일 정도 갈 건데 자네들도 같이 가지.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정식으로 소개도 시켜주고 겸사겸사 가족 여행도 하고. 네, 아빠, 너무 좋아요. 서희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오성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직 사부인은 얼굴 한 번을 못 뵀구먼. 결혼한 지가 3년인데 예의가 아니지. 같이 가면 어떻겠나? 아, 그게. 진우가 당황하며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오성철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부인도 같이 모시고 가세. 비행기 표고 뭐고 경비는 내가 다 댈 테니 함께 가서 바람이라도 쐬시게 해드려야지. 안 그런가?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생각도 못했네요.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밤 부부의 침실. 진우가 불안한 얼굴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하와이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당신 미쳤어? 서희가 화장대 거울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빗어내렸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하와이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자고?
그 낡아 빠진 옷 입고 촌스러운 말투로 돌아다니실 거 아니야. 비행기 타는 법은 아신데? 서희가 획 돌아서며 진우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비즈니스 파트너들 다 모이는 자리야. 그런 자리에 어머님 모시고 가면 우리까지 뭐가 돼. 난 절대 못 데려가. 그래도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입도 뻥긋하지 마. 다음 날 서희가 오성철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어떡하죠? 제가 어머님께 하와이 가시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뭘 하시더냐? 어머님이 안 그래도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데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는 건 도저히 무리시래요. 저희끼리 재밌게 다녀오라고 하시네요. 에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오성철이 아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끼리 가지. 네, 아빠. 전화를 끊은 서희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거짓말을 옆에서 들으면서도 차마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모든 집안 행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1년 뒤 서희가 처사일을 낳았습니다. 정숙이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병원 특실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서희야. 고생했다. 우리 손주. 할미가 좀 보자. 정숙이 갓난아기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희가 질색팔색을 하며 아기를 품에서 확 멀리했습니다. 어머님, 손 씻고 오셨어요? 서희가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정숙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기한테 병균 옮으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사시는 그 동네 솔직히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저희 아빠도 신생아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숙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서희야, 손 씻고 왔어.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금쪽 같은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우의 전화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진우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얼굴 좀 보자. 정숙이 어렵게 전화를 걸자 진우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바빠서요. 장인어른 일 도와드리느라 정신없다고요. 그래도 엄마, 제발 좀. 저도 이제 이 상류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요. 자꾸 옛날 가난했던 시절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까지 창피해져요. 딸칵. 아들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정숙이 손주 옷이라도 전해주려 아들네 집을 불쑥 방문하자 서희가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발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서희야, 미안하다. 근처 온 김에. 오늘 아빠 친구분들 오시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불쑥 오시면 저희가 뭐가 되냐고요?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창피하고 병균이 옮을까봐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3년 동안 정숙은 사돈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만 알았을 뿐 아들과 며느리의 철저한 외면 속에 그 사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에서 현재로 돌아온 오늘 호텔 로비에서 오성철과 민서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끝났던 그 아수라장은 사실 거대한 파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성철이 부른 거물급 변호사들 덕분에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며 몇 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분이 채 풀리지 않은 채 급하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서희가 값비싼 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택시 좌석을 주먹으로 꽉 내리치며 소리쳤죠. 아, 분해서 미치겠네. 이대로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오성철이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끄럽다. 내게 다수가 있어. KBC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 PD 중에 나랑 아주 친한 녀석이 있거든. 네.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요? 김 PD라고 있어. 돈 몇 푼만 쥐어주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사람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닌 놈이야. 오성철이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 너머로 비굴하고 간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오 회장님.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PD. 자네한테 긴급 특종. 아주 큰 거 하나 줄게. 헤리티지 그룹 회장 알고 있나? 네. 말로만 들었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제대로 공개 안 된 그 은둔의 재벌 말씀이시죠? 그래, 그 여편니가 감히 내 칠순 잔치에 와서 며느리랑 사돈한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했어. 파티는 완전히 망쳐놓고 수백 명 하객들을 50층에 감금까지 시켰다고. 김 PD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감금이요? 호텔에서요? 얼굴을 드러냈습니까? 와, 회장님, 이거야말로 대박 특종인데요.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서희가 그 말을 듣고 오성철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며느리예요. 제가 현장에 있었고 제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 완벽합니다. 사모님, 좋습니다. 당장 저희 팀 꾸려서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터집니다. 이틀 후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K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충격 단독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둔의 재벌 회장, 며느리와 사돈에게 악마의 갑질, 50층 칠순 잔치 망치고 하객 수백 명 감금. 아나운서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을 소유한 헤리티지 그룹 박정숙 회장이 자신의 며느리와 사돈의 칠순 잔치에서 벌인 끔찍한 갑질 현장입니다. 화면에는 정숙이 오성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말하려던 장면과 연회장이 정전되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된 모습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나왔습니다. 물론 서희가 정숙의 머리 위로 와인을 들이부었던 결정적인 장면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호텔 전체를 정전시켜서 연세 많으신 하객분들이 50층에서 걸어서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했어요.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돈이면 다냐? 칠순 잔치를 테러하네. 미쳤다. 저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 재벌 시어머니 갑질 진짜 살인적이네. 저런 여자가 회장이라고? 당장 헤리티지 호텔 불매운동 가자. 다음 날 아침 헤리티지 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박정숙 회장은 순식간에 두 얼굴의 악마 시어머니로 불리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강 지배인이 신문을 구겨 쥔 채 회장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 지배인이 일면을 장식한 정숙의 비난 기사들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온통 회장님 비난 기사뿐입니다. 저들이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회장님, 당장 연회장 CCTV 원본을 공개해야 합니다. 민서희가 회장님께 와인을 들이부은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하면 여론은. 하지만 정숙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폭락한 자사주가 전광판을 보며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강 지배인. 네, 회장님, 지금 여론이 얼마나. 이럴수록 저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정숙이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해. 내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하겠다고. 사과라니요. 회장님, 그건 저 인간들 뜻대로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정숙의 눈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야 저들을 더 깊고 어두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한편 강남의 호화 아파트에서 오성철과 서희는 KBC 뉴스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봤어요? 봤죠. 헤리티지 주가 폭락하는 거.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꼴 좋다. 완전히 끝장났어요. 서희가 손뼉을 치며 미친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때 TV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헤리티지 그룹 박정숙 회장, 갑질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직접 사과할 것. 아버지, 저 여자 박정숙이 기자회견 한대요. 사과한다는데요? 하하, 꼴 좋다. 그 오만하던 여자가 결국 내 발밑에 굴복하는군. 오성철이 비웃으며 다시 김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PD. 아주 잘했어. 그런데 박정숙이 기자회견 연다는데 들었나? 네, 회장님.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취재 준비 중입니다. 잘 됐군. 내일 기자회견장에 가서 그 여자를 아주 확실하게 끝장내버려. 오성철의 목소리에 잔인한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자극적인 질문 공세로 대답도 못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돈은 걱정 마. 약속한 거에 2배로 줄 테니까. 아이쿠, 알겠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십시오. 제가 내일 그 여자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희가 옆에서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 잘난 척, 오만한 척하던 우리 시어머니가 전 국민 앞에서 무릎 꿇는 꼴을 보게 되겠어요. 오성철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일로 나를 망신을 줬어? 감히 나를? 그들은 정숙이 기자회견장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진우 역시 그 조작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순 잔치날의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존경했던 장인은 30년 전 아버지를 배신한 사기꾼이었고 사랑했던 아내는 어머니에게 와인을 부은 악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방관한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TV 화면 속에서 뻔뻔하게 거짓 눈물을 흘리는 아내 서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시더라고요. 거짓말이야.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똑똑히 봤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어떻게 와인을 들이부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가해자라니. 그는 인터넷 댓글창에 쏟아지는 악마 시어머니 박정숙이라는 글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침묵이 어머니를 전국적인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헤리티지 그룹 박정숙 회장, 갑질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 직접 사과할 것.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 어머니가? 왜? 그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의 거짓말 때문에 전 국민 앞에서 억울하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 때문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끝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진우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참회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열릴 그 기자회견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진실만은 밝혀야 했죠. 기자회견 당일 헤리티지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은둔의 재벌 회장의 추락이라는 특종을 잡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박정숙 회장이 직접 사과한다는데 오늘 여기서 완전히 매장될 거야. 기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정숙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 전야처럼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기자들의 시선은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매섭기만 했습니다. 정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딸깍하는 마이크 소리와 함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KBC의 김 PD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성철에게 두둑한 돈을 받은 상태였죠. 박 회장님, 김 PD가 손을 번쩍 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결국 갑질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난동을 부린 이유가 뭡니까? 사돈의 칠순 잔치를 망쳐야 할 만큼 며느리가 미웠습니까? 다른 기자들도 그 말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PD는 마치 승리라도 한 듯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객들을 50층에 감금한 것도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다급하게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김 PD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정숙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정숙은 사방이 막힌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옆에 서 있던 강 지배인에게 아주 작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 지배인이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뒤편 영사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장 뒤편의 초대형 스크린이 펑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 저게 뭐야? CCTV 영상인데?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는 다름 아닌 50층 연회장의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쪽이에요. 화면 속에서 서희가 정숙의 팔을 억지로 붙잡고 주방 앞 구석진 테이블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그 옷은 뭐예요? 제가 상품권까지 드렸잖아요. 10만 원이면 시장 가서 번듯한 거 하나 샀겠네.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창피하게 하셔야겠어요? 서희의 날카롭고 모욕적인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머님. 여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다음 장면, 정숙이 오성철을 보고 일어서려 하자 서희가 와인병을 들고 정숙을 가로막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 아빠한테 가난한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날뛰시겠다? 내가 오늘 여기서 그 더러운 성질머리 고쳐줄게. 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닥치고 그냥 찌그러져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서희가 붉은 와인을 정숙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주도했던 김 PD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리가. 그때 강 총지배인이 단상에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KBC 방송국이 편집하고 숨긴 그날의 진실입니다. 강 총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객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총 인력을 배치하여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감금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그제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와 동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잖아.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KBC 김 PD, 저거 완전 악마의 편집이었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회견장 뒷문이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지고 초췌해진 모습의 진우였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수많은 카메라 앞을 지나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단상 바로 앞에서 수백 대의 카메라와 어머니 정숙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공범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처가가 갑자기 부자가 된 후 저도 어머니가 창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도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진우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저는 막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우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습니다. 정숙은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린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들 진우가 기자회견장 바닥에서 통곡하는 그 순간 기자회견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조작 방송에 속았던 인터넷 댓글창이 1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와인을 부어? 박정숙 회장님,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KBC 방송국 당장 폐지해라. 저 김 PD랑 며느리 신상 다 털어. 같은 시각 오성철과 서희가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 미친 인간 진우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서희가 리모컨을 TV 스크린을 향해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성철도 얼굴이 수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장의 강 총지배인이 마이크를 잡고 다음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 추가로 공개할 진실이 있습니다. 강 총지배인이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기 며느리 민서희 씨의 새아버지 오성철 회장, 이자는 30년 전 저희 창업주께 30억 원을 사기치고 야반도주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당시 계약서, 원본과 횡령 증거, 도주 당시의 모든 자료입니다. 강 총지배인이 증거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오성철이 TV를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30년 전 일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오성철의 호화 아파트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성철 씨, 특경법상 사기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이건 30년 전 일이잖아. 공소시효 끝났어.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얌전히 가시죠. 같은 시간 서희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넋이 나간 채로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민서희 씨 존속 폭행죄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서희가 울며 저항했지만 경찰관이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성철의 회사는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기꾼 회사 물건 안 산다. 일주일 만에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법원은 30년 전 사기 금액에 이자를 더해 150억 원을 정숙의 회사로 환수 조치했습니다. 한편 진우도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강진우 씨 존속 폭행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3일 후 구치소 면회실. 정숙과 진우가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네가 내 죄를 내 입으로 고백했으니 재판부의 선처는 탄원하겠다. 정숙이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순간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럼 하지만 정숙이 아들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내놓은 몫은 단 10원도 없어.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진우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정숙은 자리에서 차갑게 일어났습니다. 너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밥벌이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네가 받을 마지막 가르침이다. 정숙은 면회실을 나가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진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성철은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희는 이혼당한 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진우가 텅 빈 몸으로 경찰서 앞에 홀로 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진우가 중얼거리며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30년 묵은 원수는 단죄받았고 3년간의 배신도 막을 내렸습니다. 정숙의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기자회견과 한 집안의 처절한 몰락이 있은 후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정숙은 자신이 새로 문을 연 박정숙 헤리티지 재단의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던 강 총지배인은 이제 재단의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장학금 및 지원 대상자 명단입니다. 강 부회장이 파일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미혼모 가정신곡과 소외계층 아동 200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좋아요. 정숙이 명단을 천천히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강 부회장, 이 아이들 내 아들처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휘둘리지 않고 정말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재단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네, 회장님. 회장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은 그날의 판결 이후 자신의 전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남편의 꿈이었던 헤리티지 그룹 호텔은 이제 재단의 수익 사업으로서 모든 이익은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서이라면 손님으로나 왔을 법한 곳에서 그녀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아가씨. 12번 테이블 맥주랑 과일 안주 빨리 가져가. 뭐해? 사장의 고함 소리에 서희가 화들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짙고 싼 화장에 초라한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금방 갑니다. 서희가 무거운 맥주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이혼 후 모든 재산을 잃은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어머니가 일했던 술집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손님에게 술을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 사기꾼 오성철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빈털털이 됐다지, 쯧. 내 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정숙의 아들 진우. 그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전라남도의 한 작은 도시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강씨. 이쪽으로 박스 옮겨. 빨리빨리. 네, 팀장님. 금방 갑니다. 진우가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무거운 박스를 들어 나르며 외쳤습니다. 그는 강진우라는 이름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딴 박씨도 아닌 전혀 다른 가명을 쓰며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같은 시각 헤리티지 호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진우의 두 아이들은 할머니 정숙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방에서 과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정숙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정숙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사는데. 큰아이가 정숙의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정숙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습니다. 아빠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아주 멀리서. 나중에 우리 손주들 다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정숙이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 부회장을 불렀습니다. 강 부회장, 진우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회장님. 며칠 전 확인 결과 전라남도 그 물류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됐습니다. 그것만 알면 됐어요. 정숙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찾아가지도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월급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진우가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의 땀과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헤리티지 재단이 이번 달에도 소외계층 아동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정숙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자료 화면이라며 펜트하우스에서 밝게 공부하는 자신의 아이들 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될래요. TV 속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고 자신의 아이들은 천사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진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가 컵라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눈물이 섞인 짠 컵라면을 마지막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진우가 텅 빈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가를 치르며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73세가 된 박정숙 회장은 오늘 그녀의 재단 이름으로 새로 문을 연 박정숙 헤리티지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정숙 회장님, 헤리티지 보육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강 부회장이 정숙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자원봉사자 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누구지요? 지난 3년간 이곳 공사 현장 잡일부터 시작해 개원 준비까지 가장 헌신적으로 묵묵히 봉사해 주신 분입니다. 다들 존경하는 분이죠. 단상 위로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5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깡마르고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정숙이 그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강진우였습니다. 진우는 5년간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를 전전하며 자신의 빚을 갚았고 2년 전부터는 이 보육원 공사장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 멀리 앉은 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꺼내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진우입니다. 정숙은 5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변한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탐욕에 젖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부모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제 더러웠던 과거를 매일 씻어내고 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어 보육원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연설이 끝나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도 그저 조용히 감정 없는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개원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였습니다.
정숙은 강 부회장을 먼저 돌려보내고 혼자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행사가 끝난 단상 의자를 정리하다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진우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의자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내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5년의 세월만큼이나 작게 떨렸습니다. 정숙이 흙먼지가 묻은 아들의 작업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쥐어짜듯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용서도 연민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툭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이들 사진이다. 많이 컸더라.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의 눈에 결국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잘 살 거라, 건강하고. 정숙이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자. 그게 내 몫이고 이게 내 몫이야. 정숙이 검은색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끝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조용히 인정한 것입니다.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진우는 아이들의 사진 앨범을 자신의 심장처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것이 그들 모자가 이 생에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